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은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 지역은 경제 활동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신흥시장국의 경우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경제 지표 개선과 추가 양적 완화 정책, 미국의 재정 긴축 관련 협상 타결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가 전월에 이어 상승하였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위원 국가의 CDS 프리미엄 및 국채 금리는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 대두 등으로 상승하다가 중순 이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 및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12월 중 수출은 영업일수 3일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 동월 대비 5.5% 줄어들었으나 일 평균 기준으로는 21억 달러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11월 중 소매 판매가 강추위에 따른 의류 및 연료 판매 호조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설비 투자 및 건설 기정도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유로 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 갭이 상당 기간 적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축산물 및 공업제품 가격 안정 등으로 전월의 1.6%에서 1.4%로 하락하였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2%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중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12월 중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27만 7천 명을 나타내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12월 중 한파 등 기상 여건의 악화로 인한 건설업 취업자의 큰 폭 감소와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 고용 부진에 주로 기인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국제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주가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경기 전망 및 미국 재정 긴축 관련 협상 전개 등에 따라 변동하면서 전월 말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 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 자세한 내용을 조사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수정 경제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금년의 2.8%,
내년에는 3.8%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 2.5%, 내년에 2.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올해 2013년과 더불어서 2014년의 성장과 물가도 같이 전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림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환율 쪽 좀 여쭤보겠는데요. 특히 일본 관련해서요. 일본에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서 그 엔화 약세가 지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이 미칠지, 또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또 전망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 그래서 원엔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질문하시는데, 물론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경제라는 것은 항상 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이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한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의 자료를 갖고 분석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 말할 나위가 없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또 일본의 수출 단가 떨어질 테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이 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에서 우리가 가격 외에 비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조사국에서 또 통계국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업계에서의 그 상황을 보면, 물론 자동차나 기계류 같이 특정 품목에서는 어떤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제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뭐 90년대나 2000년대를 오면서 한 10년씩 인터벌을 두고 그동안의 평균에 대한 하나의 분석이고, 또 최근의 상황은 그거에 꼭 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저희가 항상 그 변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제 뭐 환율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테니까, 뭐 그 정도로 원엔 환율의 변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고 계속 분석 중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서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은, 위험 요인이냐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이제 대내외적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역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인데, 현재로서는 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ECB가 우리와 같이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ECB는 작년 7월에 우리가 같이 이제 내렸었고, 우리는 7월 이후에 10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 ECB는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는 ECB 지금보다는 경제가 좀 더 호조를 띠지 않겠냐 하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CB의 그 성장 전망이라는 것은 작년 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올해의 성장 전망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볼 때 어떤 금융 산업에서의 하나의 정상화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미국이 얼마나 빨리 이제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정 절벽이라는 것도 작년 말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떤 형태의 컴프로마이스, 뭐 스몰 딜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스몰러 딜, 더 작은 딜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러한 딜이 이루어져 가지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됐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률 자체는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높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이런 그 피스컬 드랙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만 이런 피스컬 드랙 때문에 성장이 아무래도 좀 못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내년 이후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 것이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성장 자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 의하면은 국제에서 IMF 자료입니다만 새벽에 본 거에 의하면은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는 훨씬 높게 12월에 10 늘었다. 그 전달에는 아주 수출이 안 늘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중국도 생각한 것만큼 그 위험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요건은 뭐 마음을 놓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조금씩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위험 요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내부적으로 한편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이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목 GDP보다 더 크게 늘어가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제어 장치를 통해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시간을 두고 풀어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작년까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보다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설비 투자가 새로운 정치 환경에 안정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이 더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소비가 늘어나는 데는 가계부채가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늘어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설비 투자나 이쪽 투자 쪽에서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큰 하나의 그 관심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전범주입니다. 오늘도 환율이 이제 크게 움직였는데요. 한은이 가지고 있는 금리 인하 카드가 원화 절상 속도를 제어하는데 좀 완만하게 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수단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제 주장도 있는데요. 추장님께서는 한은의 금리 변경이 환율 변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금리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환율에 관한 변수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논의되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원화 가치가 절상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만한지 아니면 좀 다소 좀 가파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뭐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그 답의 내용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내외 금리 차 또 이런 것이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안 미친다고 하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는 환율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됩니다만 오늘 토론할 때 환율을 같이 고려했느냐.
당연히 이제 금리 결정할 당시에는 중요한 변수들은 다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금리가 왜냐하면 모든 그야말로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하나의 변수만을 보고 의사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듣는 분들이 오히려 그 자체가 더 명료해지지 않고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 왜 변수가 많은데 어떤 때는 이 변수를 보다 다른 때는 왜 저 변수를 보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리 같은 그런 거시경제 변수는 여러 다른 그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매달 똑같은 걸 보고 의사결정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는 특정 변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의 변화의 효과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리 결정이 그 환율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소위 interest rate parity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단지 그것이 지금 상태를 이렇게 대처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안이냐 하는 면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이러한 그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질문이 속도가 지금 감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수준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아시다시피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중앙은행으로서는 항상 그 소위 변동폭이 지나치게 빠르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주시를 하고 있고 또 변동폭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정다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하고 10월 두 번 금리 인하를 하셨는데요. 그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지난번에 이제 할 때 제가 우선 금리를 두 번 인하하면서 항상 성장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드렸고 또 물가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7월 달에 할 때는 이제 작년에 2분기 남았고 10월 달에 할 때는 1분기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계양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2012년에는 물가에는 뭐 0.01이나 거의 안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해서는 한 4에서 6분기 이상 그 올해 2014년 말까지 한 0.08% 25bp의 경우에 두 번 하면 그거 배가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한 분기별로 어떤 효과가 있냐를 갖다가 저희가 파악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우리 경제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볼 때 그렇게 미쳤다 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그 분석을 만일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교해 보면 뭐 그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계부채는 그 당시 제가 또 말씀드릴 때 몇 가지 경로가 있다. 금리에 대한 경로가 있고 성장에 대한 경로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편에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유동성을 늘리는 그런 부담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른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0.008이든지 뭐 이렇게 0.08이든지 가서
두 번 하면 0.16 되니까 그만큼 소득을 높여가지고 가계부채를 이완시키는 뭐 효과도 있겠고, 또 하나는 금리를 낮추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러한 것이 지금 경제에 대한 영향이었고, 저희는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저희가 기준금리를 두 번 내린 이후에 시장에서의 또 은행에서의 금리는 저희가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계부채 경감 같은 데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중에 금리를 다시 인하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항상 그 달에 물론 시각은 항상 중기적인 시각을 갖고 합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뭐 오늘 이 순간에 어떤 결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적어도 6개월 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를 매달 그 달에 입수 가능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어져 있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특히 저희는 대외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ECB하고 우리의 정책도 이제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오늘 아침에 다 나온 뉴스인데, 어제 이제 태국은 우리하고 똑같이 75%의 정책 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동결을 시켰었고, 또 인도네시아도 어저께 의사결정을 했는데 지금 5.75% 정도를 가지고 지금 9개월째 동결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여건, 왜냐하면 하나는 실물 경제에 관한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이동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우 저희가 주시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달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아까 정덕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세계 경제의 변화하는 걸 봐서, 또 우리 경제 내부에 변화하는 것을 봐서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고, 이것은 결코 경직된 그런 사고나 사전에 뭐 이렇게 결정하거나 믿음 가지고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인수위 정식 보고에서 이제 한은의 자료가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와 정책 호흡은 어떻게 가실 건지, 그리고 언제쯤 보고를 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통화 정책 방향이 이제 좀 기존 물가 안정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으로 좀 방향을 선회한 걸로 좀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번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궁금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뭐 제가 답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 보고하느냐 하는 것은 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에 어떤 요청이 오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가서 저희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업무 보고하라는 연락이 없었고, 뭐 없는 걸로 지금 저들도 이제 언론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하고 어떻게 아까 정책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국가 경제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진 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이겠습니다만, 그거에 또 우리가 금융 안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또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러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을 하겠고, 또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다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그런 원칙은 계속 가지고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에서 아까 성장세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성장세 회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주어진 첫 번째 그 임무는 물가 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기적으로 2.5%에서 3.5%, 그러니까 과거에 뭐 중심지 하나 3을 주고 그다음에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범위를 가지고 2.5, 3.5 사이로 그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그 중기적인 물가 안정 목표는 저희한테는 첫 번째 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뭐 성장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의 그 물가 지금 예측도 2.5. 제가 2014년도 얘기했습니다만 2014년도 현재의 예측 같아서는 한 2.8 이렇게 되니까 이 물가는 현재로 봐서는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제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무슨 유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물가를 도외시하고 성장 회복세를 돈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그것은 2.5, 3.5로 갈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은법을 보더라도 물가 안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한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제 성장세 회복에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장을 다 책임진다든지 주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을 하는데 거기서 일단 물가 안정 목표를 보고 그다음에 성장세도 같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예, KBS 이정민 기자입니다. 아까 잠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작년에 작년에 그 전체 2012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걸 달성하려면 4분기에 적어도 2%대 중반 성장률을 기록했어야 된다고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4분기 성장률이 그 정도까지 가능한 수준인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뭐 오후에도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2013년 지금 전망 내신 것도 어쨌든 한 달 전에 정부 전망치보다도 더 떨어진 수준인데 그 요인에 대해서 좀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고 보시는 상황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금리 결정을 할 때 이런 성장이든지 모든 걸 봤기 때문에 또 오후에 이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걸 다 같이 고려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성장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자가 또 질문하셨으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 0.4%를 저희가 생각했다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성장을 3.2% 냈을 때 당시에 그 4, 4분기를 0.8% 전기 대비 그리고 3, 4분기를 0.3%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3, 4분기가 이미 0.3보다는 떨어진 0.1%로 됐었고 전분기 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0.1% 됐기 때문에 거기서 0.2%포인트만큼 떨어지게 됐었고 지금 0.8%인데 아마 오후에 조사국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아마 한 0.4%포인트 떨어진 걸로 지금 4, 4분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금 예측치입니다. 앞으로 좀 더 이달 말쯤 돼야지 속보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사국 입장에서는 4, 4분기를 0.8보다는 한 0.4%포인트 떨어지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3, 4분기에 0.3에서 0.1은 이미 결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게 질문에 올해 이 전망이 정부치보다 낮다든지 또 지난번에 한은이 전망한 것보다 낮다는 것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낮은 것이 2013년도 자체로 우리가 성장세를 주로 이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갖다 성장세라고 표현합니다만 성장이 가는 그 패턴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2013년도의 성장은
예전에 전망했던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간다. 그러나 그 베이스가 2013년, 12년에 3, 4분기하고 4, 4분기를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로 그림을 본다 그러면 GDP라는 성장률이 가는데 이것이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를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만큼 차이만큼은 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3.2에서 2.8로 떨어진 것에 뭐 거의 대부분을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도 좀 차이 날 것이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것이 이제 그 지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그 성장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올해의 성장하는 그 세는 저희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오후에 숫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오늘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따져보니까 2011년 9월 그 동결했을 때도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요. 즉 그 만장일치 그러니까 동결로 따졌을 때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게 2011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의견이 갈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말에 통방 관련해서 연간 통방 관련해서 말이 있었을 때 명목 GDP 타겟팅에 대한 얘기가 좀 설명이 많았었습니다. 내용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깊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근데 명목 GDP 타겟팅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는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바꾼 그것 중에 저희가 의결문 내용을 그러니까 형태를 바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소위 개조식으로 되어 있던 걸 갖다가 아주 풀 센텐스로 쓴다는 것부터 포함을 해서 국제금융 파트를 집어넣은 것 포함을 해서 또 GDP 갭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기도 했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심이라는 걸 넣었고 뭐 중기적 시계도 이게 다 많이 바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6주에서 2주로 당긴 거라 생각합니다. 2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의사라고를 갖다가 제공하는 나라가 2주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여러분들 제일 빨리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거는 2주만 참아주시면 아마 정확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얘기하면 정확하게 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원래가 사실은 이 의결문하고 기자회견을 안 하는 나라가 대부분인 겁니다. 미국도 지금 벤 버네이커 의장이 1년에 4번 합니다만 과거에는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의결문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의결문 자체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회의록 미니트라고 하는 것을 2주에 보내면 그 자체로서 해야지 옆에서 부가적인 누가 설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내가 대신 옆에서 설명해 준다. 그건 내가 내 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제가 금통위 의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의사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은 사람의 의견까지 제가 대변해서 왜 안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2주만 지나면 매우 명료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명목 GDP 타겟팅을 이제 얘기한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명목 GDP 타겟팅은 그 당시에 뭐 이 명목 GDP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겟팅보다는 훨씬 앞에서 1970년대 이후로 경제학계에서 또 중앙은행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던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오히려 그 이후에 80년대 말에 뉴질랜드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최근의 개념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ominal GDP라는 것을 왜 얘기했냐면 이것이 이제 언론에 주목받게 된 거는 영란은행의 총재로 가게 되는 마카니 그 캐나다 은행 총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앞으로 그것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세 가지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게 되었고 또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nominal GDP.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많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하나 있겠고 또 nominal GDP 타겟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현재 어떤 나라에서는 exchange rate 타겟팅, 환율 타겟팅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monetary 타겟팅, 통화량 타겟팅하는 나라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중앙은행에 또 심지어는 price level 타겟팅, 우리는 인플레이션 타겟팅합니다만 price level 타겟팅 뭐 이런 한 5가지가 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또 경제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해왔는데 지금 nominal GDP 타겟팅이 나오는 이유는 뭐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가라는 것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큰 나라는 다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컨트롤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것이 소위 공급 측면에서의 뭐 오일 가격이 오른다든지 무슨 농산물에 폐해가 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오를 때 과연 이것을 금리로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은행의 큰 부담으로 남았으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nominal GDP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걸 뭐 설명하려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nominal GDP라는 것이 결코 인플레하고 성장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nominal GDP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가 real GDP, 실질 성장에다가 인플레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레만 보다가 인플레 플러스 real GDP, 실질 성장 플러스 인플레가 nominal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볼래? 아니면 인플레를 하나 볼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갑자기 뭐 nominal GDP 하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는 아니고 성장 본다. 이렇게 하면 그 nominal GDP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은행이 nominal GDP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제가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뭐 이렇게 작지만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외국의 그 정책이나 환경으로부터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정책을 취할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지 지금 이걸 당장에 우리가 무슨 인플레이션 타겟팅 대신에 이걸 nominal GDP를 고려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아까 얘기한 그 5가지의 타겟팅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장단점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세계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나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BBS 불교방송의 신도식 차장입니다.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지금 보이는데요. 저성장 지속이라는 표현이 좀 처음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국내 경제를 진단하시면서 마이너스 GDP 계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좀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좀 경제 진단을 보면 대부분 좀 부정적인 기조가 좀 대세인 것 같은데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기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아까 좀 더 부연 설명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빨리 이제 간단하게 할 걸. 저는 몇 분이 질문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질문이시고요.
좋은 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 하나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는 지금 토시 하나 바꾸더라도 왜 이게 바꿨냐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한 의사결정이 변하기 전에는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왜 저성장, 지금 아주 좋은 걸 둘 다 질문하시는데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에 하나가 그러니까 현재의 성장이 계속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성장 잠재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이 현재의 성장이 오랫동안 낮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이든지 운동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장을 낮게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뛰기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면 원래 천천히 뛰기 시작하기 이전에 잠재력만큼은 돌아오는데 어렵고 심지어는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도 그렇고 경제도 자기 포텐셜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 이것이 포텐셜이 아닌 겁니다.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제가 성장률도 얘기하고 성장력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장이 높아지면 인플레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성장은 되는데 인플레는 안 된다. 그런 경제는 없는 겁니다. 단지 이 인플레 자체가 가속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트 되지 않는 그런 인플레를 가진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장력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잠깐만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프로냐? 정확히는 항상 그 가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변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조사국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4%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모임 가서 3.8%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후 4% 좀 안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일에 2012년도에 2% 성장을 하고 2013년도에 당초에 지금 전망한 대로 2.8% 한다 그러면 둘 다 성장률보다 떨어지고 잠재성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저성장이 오래된다 그런다면 그것이 성장 잠재력을 우리가 4%도 좀 못 미친다는 걸 떨어뜨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훼손되느냐 설명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길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우선 그렇게만 이해를 하십시오. 당연히 이해되겠죠, 그죠? 우리가 뛰기 할 때도 하도 걷다가 보면 뛰라 그러면 안 뛰어지는 거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자기 포텐셜만큼은 뛰어야 된다 이거죠. 숨이 가쁘면 안 되죠. 숨이 가쁘면 못 뛸 테니까. 그러니까 숨이 가쁘다는 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그 저성장 의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GDP 갭이 상당 기간 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지난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바꿨으면 그거를 좀 바꿀 수 있었는데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바꾼다는 것은 우리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갭이 상당 기간은 되는 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2%나 2.2%, 3% 정도의 한다 그런다면 잠재 성장률만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는 지금 이 GDP 갭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GDP 갭이라는 것이 성장 소위 율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으면 한 번에 그걸 못하면 그다음에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만 가더라도 이 갭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갭이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이지.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말씀드린 게 그럼 이렇게 되는데 왜 이 성장 경제를 더 부스트업을 시키지 않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못 시킨다는 이유는 우선 대외적인 환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2.8이 낮아졌다 그러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성장 가는 그 세는 그 지난번에 설명한 거와 거의 크게 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래를 봤을 때 그러한 결정을 할 만한 자료는
우리한테 정보는 없었다. 그래서 현재 그냥 동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뭐 작년에 사실 1월 달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결정을 저희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는 저희 금리를 올렸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1월 달에는 금리를 보통 재작년이라고 말이야. 작년이 아니고 벌써 좀 시간이 이제 그 연도수를 잘못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보고 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통위원들도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아까 마지막에 그 BBS의 그 신 기자 얘기했듯이 물론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판단했다는 그러면 당연히 또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이제 정책을 취했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과연 더 나빠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판단이 이번에 의사결정의 기본이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전원이 다 동의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었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하루하루의 대외적인 여건이 뭐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은행은 항상 굉장히 그 오픈 마인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탄력적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저희가 대응할 그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아까 원엔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미국의 양적 완화도 뭐 다 여러분 속마음에 가지고 계신 거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대외적인 그 소위 위험 요인이랄까 위협 요인을 단 한시도 저희가 뭐 간과하거나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화할 이제 투자와 뭐 소비와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통화 정책을 앞으로 이제 올해도 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